1785년 황해도 평산. 어느 양반집 안방 대들보에 젊은 여인 하나가 목을 매단 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사망 시각은 이미 한참 지난 뒤였죠. 관아에서 나온 이들은 그녀의 시신을 보고 간통이 들통나니까 부끄러워서 자살한 거네 라며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살로 단정짓고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쉽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 말이 맞을 것 같은. 그런데 여기 한 남자가 이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왕에게 따지러 갑니다. 평산 땅에서 한양까지 수백 리를 말이지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정조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단 한 명의 백성도 억울하게 죽어선 안 된다며 암행어사를 평산으로 급히 내려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은 바로 자, 암행어사가 평산으로 떠나기 전에 잠깐 우리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CCTV도 과학적인 검시 방법도 지문도 없던 시대에 시신만 보고 어떻게 이건 자살, 이건 타살하고 가려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은비녀입니다. 조선시대 사극 한 번쯤은 보셨죠? 누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의관이 은비녀를 쓱 뽑아서 죽은 사람 입에 쑥 집어넣잖아요. 잠시 뒷꺼내 보면 시퍼렇다 못해 새까맣게 변해 있고 독살이 옵니다. 한마디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이게 그냥 드라마 연출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검시법이에요. 이름하여 은비녀법. 방법은 단순합니다. 깨끗하게 닦은 은비녀를 시신의 목구멍이나 항문에 넣었다가 한참 뒤에 꺼내죠. 그런데 비녀색이 까맣게 변해 있다? 그럼 독살을 의심하는 겁니다. 조선의 수사관들은 이 변해버린 색 하나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읽어내려 했던 거예요. 은이 독에 반응한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의심입니다. 일부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은은 황성분, 그러니까 유황 같은 물질이랑 만나면 까맣게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이 들어간 독을 먹었다면 은비녀가 실제로 검게 변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은비녀 아무거나 막 쓴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순도 높은 은이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쇠붙이가 섞인 가짜 비녀를 썼다면 멀쩡한 시신인데 색이 변하거나 진짜 독이 있는데도 색이 안 변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비녀 하나 잘못 골랐다가 산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시용 은비녀는 따로 관리했고 쓰기 전에는 꼭 조각수,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를 우려낸 물로 깨끗이 씻어서 표면의 잡것을 싹 닦아낸 뒤에 시신에 댔어요. 비녀 한자로 다루는데도 이렇게까지 까다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약이나 독살에 자주 쓰였다는 비상, 그러니까 비소 계열의 독이거나 순수한 비소 자체는 은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은비녀를 넣어도 색상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비녀법은 엉터리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당시 비상은 정제 기술이 떨어져서 황 같은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었거든요. 그 불순물에 은이 반응해서 색이 변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독으로 죽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은비녀만 믿고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조선의 수사관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검사를 하나 더 하죠. 이름하여 반개법. 이건 좀 잔인한데 확실하기도 한 방법이에요. 죽은 사람의 목구멍에 백반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그 백반을 닭한테 먹여요. 멀쩡하던 닭이 그걸 먹고 픽 쓰러져 죽으면 아, 이 사람 몸 안에 독이 있었구나 하고 확정 짓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으로 직접 검증하는 일종의 조선판 독성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체에 실험하기 전 먼저 쥐에게 테스트 해보는 것과 같은 방식인 거예요. 게다가 검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 고을 수령이 직접 나가서 시신을 살핍니다. 이걸 초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초검 결과가 나오면 이번엔 옆 고을 수령이 와서 처음부터 다시 검시를 합니다. 이게 복검이죠. 핵심은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결과를 모른 채 따로따로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권력자 눈치를 보고 적당히 덮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두 명이 따로 봐서
결론이 똑같이 나와야 비로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한 병원 진단이 미심쩍을 때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확인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를 무려 수백 년 전에 제도로 박아둔 셈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막연히 옛날 사람들이 뭘 알았겠어, 그냥 대충 찍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 시대 나름의 과학적인 수사기법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 이들은 나름의 논리와 검증 절차를 가지고 시신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독이야 이렇게 잡았다 쳐요. 은비녀가 까매지고 닭이 쓰러지고, 그런데 독을 먹은 것도 칼에 찔린 것도 아니라면, 그냥 목에 끈 자국 하나 남기고 들보에 매달린 시신이라면요? 누가 봐도 자살. 은비녀를 100번 넣어봐야 까매질 리 없고 닭의 백반을 먹여봐야 멀쩡할 수밖에 없을, 바로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그 평산의 목맨 여인처럼 2번이나 자살로 도장이 찍혔고 끈 자국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신 말입니다. 놀랍게도 조선의 수사관들에게는 바로 이 끈 자국 하나만 보고도 죽은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맸는지 아니면 누가 죽인 뒤에 목을 매단 것처럼 꾸몄는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들보에 매달린 똑같은 시신인데 어떻게 그 둘을 구분했을까요? 비밀은 비녀가 아니라 목에 남은 그 흔적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방금 목에 남은 흔적 자체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끈 자국의 각도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스스로 목을 맬 때는 몸무게가 아래로 쏠립니다. 이를 자액이라고 부르죠. 끈 자국이 귀 뒤나 목덜미를 향해 비스듬히 위로 올라가는 V자 형태를 띠게 됩니다. 더구나 뒷목 쪽은 줄이 살짝 뜨기 때문에 자국이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 뒤에서 끈으로 팽팽하게 졸랐다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늑살 끈으로 목을 졸라 죽임의 흔적입니다. 범인이 수평으로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끈 자국이 목을 한 바퀴 둥글게 감싸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들보에 매달려 있어도 피부에 남은 자국의 방향과 깊이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조작된 살인인지 가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공식 하나면 완벽하게 모든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치밀한 범죄자들은 이마저도 피해갔습니다. 밧줄 대신 아주 부드러운 헝겊이나 명주 수건으로 목을 짓눌러 죽인 뒤에 시신을 들어 대들보에 조심스럽게 매달아 놓는 방식을 썼던 거예요. 이 경우 수사관이 자국을 살피려 해도 애초에 목에 패인 흉터가 없으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이 순간 수사관들이 꺼내든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큼한 액체 한 그릇, 바로 식초였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잠시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은 살인사건 현장, 코를 찌르는 지독한 식초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오작인들이 가마솥에 펄펄 끓인 짙은 식초, 그리고 술지개미와 팥불이 다진 것을 한데 섞어 죽은 자의 피부 위에 무자비하게 들이부어요. 피부가 산성 물질인 끓는 식초와 만나 강한 자극을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피부 아래, 즉 생전에 심한 폭력을 당해 모세혈관이 터져 있던 숨겨진 피멍이 거짓말처럼 붉게 배어 올라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폭력의 흔적이 시큼한 수증기 사이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놀라운 순간이죠. 현대 과학 수사에서 범죄 현장에 묻은 핏자국을 형광빛으로 찾아낼 때 쓰는 루미놀 반응 테스트를 식초를 이용해 조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현해낸 셈입니다. 앞서 짚어본 은비녀가 몸 안의 독을 읽어내는 도구였다면 끓는 식초와 술지개미 콤보는 피부 아래 숨겨진 타살의 흔적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일종의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마법은 시신에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칼로 찌른 범인이 현장 바닥에 스며든 핏자국을 감추기 위해 그 부위의 흙을 깊게 파서 버리고 새 흙을 덮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범인은 완전 범죄를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겠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앞마당입니다. 이때 수사관들은 의심 가는 흙바닥 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불씨를 쓸어내고 그 위에 진한 고초액, 즉 농축된 식초를 한가득 들이붓죠. 그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솟아오르면 땅속 깊이 스며들어 있던 피비린내가 식초의 산성 성분을 타고 공기 중으로 훅 끼쳐 올라옵니다.
아무리 흙을 파내고 덮어도 피냄새만큼은 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은비녀와 반개법의 식초까지 그 시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이치를 수사에 동원한 셈입니다. 이것만 보면 조선의 수사관들에게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건 사람입니다. 만약 검시를 맡은 고을 사또가 진범에게 엄청난 뇌물을 받고 애써 찾은 증거를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식초를 들이붓고 피냄새를 찾아내도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인간의 선의를 맹신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수사관의 양심에 진실을 맡기는 대신 시스템이라는 차가운 목줄을 채웠습니다. 판결을 내린 사또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옆 동네 사또를 부르는 거죠.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1차 검시를 진행합니다. 이를 초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여기서 범인도 잡고 증거도 찾았다면 사건은 종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 종결되어야 하죠. 하지만 조선은 좀 유별난 절차를 하나 두는데요. 1차 결과가 나오면 바로 종결시키지 않고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인근 다른 고을의 수령이 곧바로 파견을 와요. 완전히 새로운 수사팀이 다시 꾸려지는 셈이죠. 그러고선 이들이 앞선 보고서를 무시한 채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신을 다시 샅샅이 살피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복검입니다. 아마도 1차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절차 자체가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며칠 밤낮을 새워 다 결론 냈는데 평소 껄끄럽던 옆 동네 라이벌이 와서 내 보고서를 탈탈 터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는 범인한테 뒷돈 찔러받고 대충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짓을 애초에 꿈도 꾸지 말라는 나라에서 대놓고 우리는 너희 수령들의 양심을 눈꼽만큼도 안 믿는다며 아주 지독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벌한 교차 검증의 공포를 현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이들은 바로 관아 소속의 하급 아전, 오작인들이에요. 시신의 옷을 벗기고 피고름을 닦아내며 몸을 직접 만져야 했던 당시로서는 몹시 천대받던 실무자들이었죠. 부패가 시작되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살인 현장. 사또는 멀찌감치 물러나 팥뿌리를 씹으며 냄새를 견디고 오작이는 시신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식초를 붓고 흔적을 찾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상처의 길이를 푼과 치 단위로 정밀하게 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려진 인체도 위에 붉은 먹과 검은 먹을 번갈아 찍어가며 치명상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해야 했죠. 행여나 자를 대는 손이 떨려 푼수 하나라도 틀리게 적었다가는 며칠 뒤 들이닥칠 복검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혀 곤장을 맞고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초검 오작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곧이어 옆 동네 복검 오작인이 파견 나와 똑같은 고역을 치르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 두 오작인의 보고가 조금이라도 엇갈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고을 사또는 물론이고 도의 최고 책임자인 관찰사까지 개입하는 피말리는 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3검, 4검. 두 수사팀의 결과가 완벽히 일치할 때까지 억울한 시신은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이런 숨막히는 깐깐한 절차를 전국 팔도의 모든 사또들이 똑같이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시신을 보는 관점이 제각각이면 복검 제도는 뿌리부터 무너져 버리겠죠. 그 거대한 수사 시스템의 심장부가 오늘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1438년 세종대에 편찬된 법의학 지침서 신주무원록입니다. 중국의 원본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뜯어고친 이 낡은 문서는 뼈의 절단면부터 밧줄 자국까지 수백 가지의 끔찍한 죽음을 정밀하게 분류해 놓은 실전 지침서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산속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것이 굶주린 호랑이의 소행인지 아니면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인 뒤 맹수의 짓으로 위장한 것인지 가려내는 방법까지 이 책엔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짐승의 이빨에 물어뜯겨 톱니처럼 거칠게 찢어졌는지 아니면 칼날에 베어
닭뼈의 단면이 매끄러운지 맨눈으로 식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훗날 정조 임금은 한술 더 떠서 이 어려운 한자 매뉴얼을 우리말로 번역한 증수무언록언해를 펴내 전국 관아에 쫙 뿌립니다. 아무리 글을 모르는 말단 오작인이라도 이 한글 언해본을 달달 외워 범죄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내라는 왕의 절대적 명령인 셈이었죠. 이 번거로운 복검 제도와 규장각에 잠든 무언록은 부패한 권력이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함부로 덮어버리는 것을 막아내는 조선 최고이자 최후의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범인을 잡고 나서도 방어막은 쉽게 걷어지지 않았어요. 사형 판결을 위해 무려 3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삼복제. 지방관이 문서를 올리면 관찰사가 흠을 잡아 뒤집어 엎고 왕이 직접 서류를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효율성만 따진다면 이보다 답답하고 멍청한 행정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장 죽여 마땅한 범죄자를 감옥에 살려두며 백성들의 세금을 축내는 꼴이라니. 하지만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명백해 보여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만큼은 한번 집행하면 절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함부로 형장에 보내 죽이지 마라. 이것이 바로 흠율, 즉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조선형법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의 시작에서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현장, 황해도 평산의 어느 양반집 안방 대들보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던 젊은 새댁 박조이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 고을 삿도는 현장을 대충 쓱 둘러보고는 이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던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몰래 간통을 저질렀고 그 추잡한 짓거리가 들통날까봐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맸다는 기막힌 시나리오로 사건을 종결시켰죠.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증언도 있었고 방 안에 매달린 현장 상황도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인 초검 결과는 그렇게 간통에 의한 자살로 관아의 문서에 영구히 박제될 뻔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조이의 친오빠는 억장이 무너져 피를 토할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짐을 꾸려 평산에서 한양까지 수백 리 길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달려갑니다. 집신이 몇 켤레나 닳아 없어지고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징을 쳐서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행차하는 왕의 가마 앞을 맨몸으로 막아서겠다는 도끼 하나로 그 먼 길을 달려갔지요. 대체 그는 왜 이토록 동생이 억울하다 믿었을까요? 당시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여인의 간통은 개인의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가문 전체를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시켜버리는 가장 끔찍한 주홍글씨였습니다. 하물며 그가 알고 있던 여동생의 모습은 그런 짓을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자살이라는 판결을 절대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는 가문의 명예도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달려가 피눈물로 읍소한 이 절박한 외침은 마침내 조선의 왕 정조의 귀에 닿습니다. 정조는 사건 보고를 받자마자 이 밑바닥에 지독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걸 직감해요. 왕은 지체 없이 자신의 수족인 암행어사 이곤수를 평산으로 비밀리에 급파하죠. 어사 이곤수의 시선에서 당시 평산관아에 감돌았던 살벌한 긴장감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마패를 꺼내 들고 갑작스레 들이닥친 한양의 특별 감찰관, 이미 자살로 결론 내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사건 서류를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시신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겠다고 선언하는 그를 보며 평산 사또와 아전들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을 겁니다. 행여나 조작이나 태만이 들통나면 당장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이곤수는 파랗게 질려 흔들리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곧바로 시신이 안치된 검안소로 직행합니다. 부패가 한참 진행된 시신 주변에는 코를 찌르는 시큼한 시취와 키키한 흙냄새가 진동했고 그 위로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내려앉아 있었죠. 이곤수는 굳은 표정으로 다가가 죽은 박조이의 목을 칭칭 감고 있던 낡고 거친 천을 천천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시신의 창백한 피부 위로 뚜렷하게 드러난 붉은 흉터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내리기 시작하죠.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규장각의 법의학 매뉴얼, 무언록의 절대 공식인 끈 자국의 궤적을 그 자리에 들이댄 겁니다.
만약 평산 사또가 왕에게 올린 보고서 내용대로 박조이가 대들보에 스스로 목을 맨 것이라면 허공에 매달린 온몸의 체중이 중력을 받아 아래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당연히 목에 감긴 끈 자국은 턱 밑에서 시작해 귓바퀴 뒤쪽을 향해 V 자 모양으로 비스듬히 치솟아 올라가야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목에 남은 궤적은 귓바퀴 쪽으로 솟구치지 않았어요. 대신 목의 정면과 양옆을 수평으로 둥글게 감싸 안으며 아주 깊고 잔인하게 파여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등 뒤의 어둠 속에서 몰래 다가와 밧줄을 걸고 짐승처럼 죽으림을 다해 수평으로 당겨 숨통을 끊어버린 명백한 타살, 즉 늑살의 흉터가 드러난 거예요.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목에 남겨진 상처는 범인의 살인 행각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왜 사람을 교살해 놓고서 굳이 늘어진 시신을 무겁게 들어올려 대들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아 놓는 끔찍한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범인은 아주 영악했습니다. 관아 사또의 귀찮은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터지면 범인 잡겠다고 온 동네를 뒤집어 엎어야 하잖아요. 수사하는 관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외도하다 걸려서 부끄러워 목을 맸다? 사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귀찮게 뛰어다닐 필요 없이 서류 한 장 쓱 써서 올리면 그만이니까요. 범인은 수사관들의 그 수를 노리고 끔찍한 타살을 아주 흔하고 자극적인 막장극으로 예쁘게 포장해 던져준 거예요. 살인범의 교활한 악의와 부패한 관료의 나태함이 끈적하게 엉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조작극. 하지만 시신에 남겨진 작은 흔적 하나가 그 모든 거짓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어사 이곤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존의 쓰레기 같은 보고서를 구겨 던지고 새로운 검안서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타살 두 글자를 깊게 새겨 넣어요. 막혀있던 진실의 첫 번째 문이 마침내 부서지듯 열렸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도대체 누가, 왜 이 여인을 그토록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가며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가 하는 진짜 의문 말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진범은 먼데 있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외도하다 걸려 자살했다며 동네방네 곡소리를 내며 가장 서럽게 울더니 바로 시어머니 차씨였죠. 시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며느리를 죽였다니 상식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이 집안이 꽁꽁 숨겨두었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곧바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구역질 나는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사건의 공범으로 잡혀온 조광진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죽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촌형이고 시어머니 차씨 입장에서는 시조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숙모와 조카가 몰래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절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넌 끔찍한 불륜이었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마련입니다. 시어머니 차씨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결국 아이는 태어나게 되죠. 이 사실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그 자리에서 무참히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 박조이가 그 잔혹한 살해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불륜, 그리고 끔찍한 영아 살해, 이 거대한 비밀을 알아버린 며느리를 시어머니 차씨는 그냥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열리는 순간 집안 전체가 박살나고 능지처참을 당할 테니까요. 결국 그날 밤 차씨와 조광진은 며느리의 방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들어가 짐승처럼 발버둥치는 박조이의 양옆에서 거친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 기어이 숨통을 끊어버리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더 놀라운 건 방금 전까지 살아 숨쉬던 며느리를 죽여 안방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날이 밝자마자 뻔뻔하게 이웃들을 불러 모아 며느리를 모욕하며 한바탕 자살쇼를 벌인 거죠. 자신이 직접 밧줄로 졸라 죽인 시신을 부여안고 목 놓아 우는 늙은 여인.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은 이 허술하고도 잔인한 위장극에 과연 살인범 두 사람만 손을 뻗었던 게 맞을까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평산 사또의 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또가 무언록을 펴보지도 않은 까막눈이 아닌 이상 시신목에 뚜렷하게 남아있던 수평의 끈 자국을 놓쳤을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누가 봐도 타살일 상황을 왜 자살이라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유야 뭐 진범이 누군지도 모르는 살인사건을 처음부터 파헤치려면 관아 포졸들을 풀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야 하죠. 귀찮고 번거로운 일투성이었을 거고요. 게다가 여긴 양반의 집이에요. 마침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우리 며느리가 다른 사내와 바람을 피우다 부끄러워 목을 맸다고 증언까지 해주니 사또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치정자살로 도장 쾅 찍어서 한양으로 넘기면 복잡한 수사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서류 처리가 끝나니까요. 부패한 수사관의 알량한 이기심이 살인범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만약 억울함을 못 이긴 오빠가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한양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조 임금이 암행어사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면 박조인은 죽어서도 가문을 더럽힌 불륜녀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해도 그걸 집행하는 인간의 양심이 썩어 있으면 그 시스템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사건이죠. 결국 암행어사 이곤수의 검안서가 한양에 도착하자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진범인 차씨와 조강진은 지체 없이 사형장으로 끌려갔고 귀찮다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평산 사또 역시 파직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던 그녀의 영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줄 사이다결말로 마무리가 된 셈이죠. 여기서 정조 23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밧줄 자국처럼 눈에 띄는 명백한 타살 증거조차 없었습니다. 죽은 동생을 위해 며칠 밤낮을 달려가 징을 쳐줄 든든한 오빠도 없었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인범으로 몰려 차가운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머슴 한복년 사건의 기록장입니다. 썩어 빠진 양반이라는 작자들이 힘없는 약자에게 어떻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입을 막아버리는지, 그리고 그 높고 견고한 절망의 벽을 한 천재 관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1799년 정조 23년입니다. 어느 고을에 밀린 세금을 거들어 다니던 말단 관리 모갑이라는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환곡, 즉 나라의 세금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 동네에서 방귀나 뀌는 거물 유지 김태명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기다려도 김태명이 콧방귀만 뀌며 세금을 내놓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진 모갑은 마당 한쪽에 매어있던 김태명의 송아지를 담보로 끌고 가려 했죠. 이 모습을 본 김태명은 길길이 날뜁니다. 감히 쥐뿔도 없는 하급 관리 주제에 하늘 같은 양반의 재산에 손을 대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가 모갑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거친 매질에 모갑이 바닥에 고꾸라졌지만 김태명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급기야 그는 바닥에 쓰러진 모갑의 가슴팍을 향해 자신의 무릎을 치켜들고 강하게 짓지어 버립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었죠. 그러고도 성에 안 찼는지 김태명은 마당 한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던 자신의 머슴 한복년을 향해 소리칩니다. 뭘 꿈을 대느냐. 당장 저놈의 등을 떠밀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라.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매를 맞을까 두려워 혼비백산한 머슴 한복년은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갑의 등을 떠밀어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복년이 한 행동은 그게 전부였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모갑의 등을 한번 떼민 것. 간신히 집에 돌아간 모갑은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시퍼런 피멍이 든 채 며칠 밤낮을 고통에 몸부림치며 붉은 피를 토해내던 그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조연이 등장해요. 바로 억울하게 죽은 모갑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시선에서 본 그날 밤의 안방은 참혹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남편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피 묻은 손으로 아내의 옷자락을 꽉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가슴을 찍어 나를 죽게 만든 놈은 바로 김태명이다. 피해자의 다잉 메시지가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아내는 이 유언을 쥐고 관하로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죠. 상식적으로 살인범 김태명이 당장 포승줄에 묶여 잡혀 들어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돈과 권력을 쥔 김태명은 아주 교활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관아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내가 때려서 죽은 게 아니오. 내 머슴 한복년이가 등을 냅다 떠미는 바람에 그 충격에 넘어져 죽은 것이오. 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저지른 짓은 온데간데 없이 힘없는 머슴에게 살인의 멍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건 현대사회에서도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 권력층이나 재벌가의 악질적인 꼬리 자르기, 갑질과 소름 돋게 똑같은 방식 아닌가요? 힘 있는 자가 저지른 치명적인 사고를 방어할 힘조차 없는 가장 만만한 아랫사람에게 철저하게 떠넘기는 비열한 짓거리죠. 더욱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건 관아 사또의 태도였습니다. 돈 많고 빽 있는 김태명은 졸지의 살인범에서 사건의 목격자로 신분이 우아하게 세탁됩니다. 반면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고 변변한 인맥 하나 없던 머슴 한복년은 하루아침에 잔혹한 살인 주범으로 둔갑해 차가운 옥에 갇히고 말아요. 평창 관아의 사또는 뇌물을 듬뿍 받았거나 평소 호영호재하던 김태명의 비위를 거스르기 싫었겠죠. 이건 단순히 수사관이 게을러서 벌어진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양반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 되고 천민의 목숨은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했던 시대에 철저하게 썩어빠진 신분제라는 억압적인 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폭력이었던 셈입니다.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머슴에 피 맺힌 애원 따위는 애초에 관아의 높은 담장을 넘을 수조차 없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없는 머슴의 신분으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갇힌 낯선 감옥. 만약 여러분이 그 글자도 모르는 힘없는 머슴이었다면 이 지옥 같은 누명의 늪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생각이란 것조차 할 수나 있었을까요? 빠져나갈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복년은 그 길로 해가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옥에 갇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거운 칼을 목에 찬 채 짐승만도 못한 옥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청춘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매일같이 억울함에 벽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이 버려진 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병들어 옥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끝처럼 보였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세상 모두가 진실을 잊어가던 그때 한양 형조에 부임한 새로운 관리의 책상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한복년의 사건 서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심코 낡은 기록을 훑어내려가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느 한 줄에서 멈추어요. 앞선 수사관들이 10년 동안이나 멍청하게 지나쳤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모순을 단숨에 발견해낸 거죠.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사나이 다산 정약용이 이 비극의 무대 위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다산 정약용, 그가 형조 참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의 핵심 요직에 부임하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각 지방 관아에서 올라온 먼지가 뽀얗게 쌓인 미제 사건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추어 보는 것이었죠. 그 수많은 문서 더미 속에서 정약용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 바로 10년째 감옥에서 썩어가고 있는 머슴 한복년의 낡은 사건 서류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종이 뭉치를 찬찬히 읽어내려가다 아주 치명적인 모순 하나를 찾아내죠. 바로 상처의 위치였어요. 서류를 보면 머슴 한복년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은 모갑의 등을 떠밀었다고 적혀 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세게 밀렸다면 앞으로 푹 고꾸라지면서 이마나 턱 아니면 무릎이 땅에 부딪혀 깨졌어야 마땅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떠밀린 등짝이라도 멍이 있어야 정상이지. 하지만 사건 당일 현장 오작인이 그려올린 시신의 인체도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모갑의 이마도 턱도 등짝도 아주 깨끗했어요. 치명상이 남은 곳은 오직 앞가슴 정중앙. 그곳에만 시퍼렇고 거대한 멍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군가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절대 아니었죠. 작정하고 엄청난 체중을 실어 가슴을 짓눌렀을 때만 나타나는 둔탁한 타박상이었던 거예요. 그날 마당에서 김태명이 무릎을 치켜들고 모갑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짓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신의 앞가슴에 남은 거대한 피멍,
한복년이 등을 한번 떠민 것만으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명백한 살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김태명이 범인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이토록 확실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왜 진범이 바뀌어 버린 걸까요? 답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죽어가는 남편이 아내의 옷자락을 꽉 쥐고 김태명이 날 죽였다며 피를 토하듯 남겼던 유언. 그 절박한 목소리는 관아 문턱을 넘기도 전에 양반들의 비웃음 속에 허무하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이의 피 맺힌 절규보다 양반 신분인 범인이 건네는 빳빳한 돈봉투와 인맥이 진실이라 믿었던 썩어빠진 세상이었으니까요. 진짜 살인자 김태명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여유롭게 풀려났고 글자 하나 모르는 힘없는 머슴만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악인들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들을 찾아온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불운은 그 낡은 서류를 다시 펼쳐본 수사관이 하필이면 정약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즉시 이 사건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정조 임금의 책상 위에 과감하게 들이밀죠. 전하, 이 사건의 범인은 등을 떠민 머슴이 아닙니다. 가슴을 찍어버린 저 양반놈이 진짜 살인마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정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즉각 어명을 내리죠. 10년 동안 동네에서 제일 가는 유지로 떵거리며 군림하던 김태명은 하루아침에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살인사건의 억울한 목격자로 나와 거짓 눈물을 훔치던 뻔뻔한 사내가 결국 흉악한 진범으로 사형장 앞에 무릎을 꿇는 통쾌한 반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옥살이를 하던 한복녀는 그 즉시 무죄를 선고받아요. 10년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무려 10년을 벼단드는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 잃어버린 청춘과 인생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조선의 임금 정조는 단순히 이 불쌍한 천민의 옥문만 덜렁 열어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 사람의 마음을 깊게 찌릅니다. 한복년이 살인범으로 엮여있는 모든 관아의 문서와 재판 기록을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라. 옥에서 풀려난다고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임금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살인마라는 꼬리표가 관아, 서류에 단 한 줄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 힘없는 머슴은 평생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 다른 감옥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기에 그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불태워버리라 한 거였죠. 오늘날로 보자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의 범죄 기록을 경찰 서버에서 지워주는 것을 넘어 아예 그가 수사를 받았다는 흔적 자체를 세상에서 완벽히 소각해버린 겁니다. 단순한 무죄 판결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한 인간의 짓밟힌 명예와 삶을 사건이 벌어지기 전으로 온전히 돌려놓겠다는 지독하고도 따뜻한 맹세였던 셈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형조의 무거운 옥문이 열리던 날을 상상해 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뺨에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걸어 나오는 머슴 한복년. 구분 등의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그를 올가매던 끔찍한 족쇄와 살인마라는 주홍 글씨는 붉은 불길 속에서 완전히 재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을 영원히 버린 줄로만 알았던 세상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한양의 관리와 임금의 고집 덕분에 억울함을 씻어주었지요. 감옥 밖을 나서는 그의 두 눈에 흐르던 눈물 속에는 과연 어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부패한 권력자들의 더러운 결탁으로 철저하게 묻힐 뻔했던 진실. 하지만 시신에 남겨진 단 하나의 멍 자국을 끈질기게 파고든 천재 관료와 억울한 백성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군주의 결벽증이 만나 만들어낸 묵직하고도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던 한복년의 그 눈물을 떠올리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를 살린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의 천재적인 눈썰미였을까요? 아니면 백성 하나를 그냥 두지 않겠다던 정조의 고집이었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마음껏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10년 전 이름 모를 오작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려둔 그 한 장의 인체도입니다. 가슴 정중앙에 찍힌 시퍼런 멍 하나,
그 작은 기록이 무언록의 공식에 따라 정확히 남아 있었기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정약용은 단 한 줄의 모순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오작인이 양반의 눈치를 보며 인체도를 대충 그렸거나 멍의 위치를 슬쩍 옮겨 적었다면 한복녀는 그대로 옥에서 생을 마감했겠죠. 결국 한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준 것은 어느 한 영웅의 번뜩이는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은비녀를 쥐엄나무 물에 씻던 손, 끓는 식초를 시신에 붓던 오작인, 옆 동네까지 끌려와 똑같은 시신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던 복검관,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묶어둔 무언록, 이 촘촘한 그물 전체가 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통계 하나를 꺼내볼까요? 정조시대의 살인 사건 판례를 모아둔 심리록을 현대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약 1,000건에 달하는 흉악 범죄 가운데 실제 사형이 집행된 비율은 고작 2% 안팎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겠다며 끔찍한 고문기구를 돌리고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산 채로 불태우던 광기가 일상이던 때였어요. 만약 그 시대 유럽의 수사관이 조선에 왔다면 증거가 뻔한 살인범조차 곧장 베지 않고 굳이 옆 동네 사또를 불러 처음부터 다시 검시하게 하고 왕이 3번이나 서류를 뒤적이며 수년씩 감옥에 살려두는 이 답답한 제도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작 2%, 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숫자는 조선의 형벌이 무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을 놓쳐 윗선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억울하게 죽는 단 한 명의 백성만큼은 만들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죠. 박조이의 오빠가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한양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글자 한 줄 모르던 한복년이 끝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2%라는 숫자 안에 녹아있는 집착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수사라고 하면 흔히 차가운 이성과 번쩍이는 첨단 기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의 수사관들이 쥐고 있던 낡은 은비녀와 시큼한 식초 냄새 너머에는 사람 목숨 하나를 끝까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숨쉬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시대의 과학수사 방식의 진짜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오늘로 돌려볼까요? CCTV가 거리를 빈틈없이 비추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핏자국의 DNA까지 잡아내는 시대. 모든 것이 투명해진 지금, 우리는 과연 240년 전 조선보다 억울함이 훨씬 적은 세상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240년 전 한 사람의 억울함을 붙들고 늘어졌던 조선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함을 대하는 조선의 이 지독한 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